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씨가 유호성 씨에게 이런 명대사를 알립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데 이 대장동 관련된 진술 중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네가 가라 미국행을 종용했다라는 회유했다라는 의혹과 진술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검찰 복도에서 마주친 남욱 변호사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보였다. 이게 CCTV에 담겨 있다는데 이 손가락 4개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유. 조선일보가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계속 회유하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누가 왜 회유하려 했을까요? 의혹인데요. 함께 보시죠.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미국 가라. 네가 가라. 미국 가라.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작년 9월 출국 직전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수사 확대전에 미국 가라. 라고 소위 의혹 등을 은폐하려 했다라는 정황을 서울중앙지검이 포착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남 변호사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무언가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편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급기야 김만배 씨에게 경고 좀 해달라. 경고 좀 해줘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경고 좀 해줘요. 대장동 일당의 도원 결의는 이미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 뭘 회유하려 했다는 걸까? 그 의혹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공천권. 그렇죠. 공천권. 총선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쟁점은 공천권이겠죠.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우려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겠나 노골적으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임종석, 전해철 이 세 분이 몸을 풀고 있다. 물론 발언의 수위와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천권 내려놔라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킴이로 재등판을 하려는 거 아니냐. 친문 전해철도 외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수가 야구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저기 교체 투수들이 계속해서 몸을 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운드에 있는 투수의 심리적인 위축감이 올 수 있는데 과연 당내 상황은 어떠할까? 이재명 대표는 몸 푸는 구원 투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일까? 잠시 후에 민주당 의원 등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셀카입니다. 한국일보 5면입니다. 누가 셀카를 찍었을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월드컵 16강 주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벤투 감독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은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우승팀이다 라며 윤 대통령이 울먹였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채워줬다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만찬 장면 잠시 후에 직접 보시죠.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백기투항. 경제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여야 간의 논란이었던 안전운임제. 민주당에서는 일몰 폐지 강경 입장을 한때 내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여당이 정부가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고스란히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야당이 백기투항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민노총 그리고 화물연대가 모양이 참 난감해지게 됐습니다. 파업 명분 이렇다.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기다렸다라는 파업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담고 있습니다. 민노총과 사전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파업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리더들입니다.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민주당 김용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윤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돌직구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구에서 사인을 보낼 때 손가락으로 사인을 많이 합니다. 손가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김만배 씨가 검찰청사 복도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버렸다. 이게 CCTV에 담겼다고 하는데 이건 사인일까요? 반갑다는 걸까요? 사인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만배의 4손가락. 딱 걸린 말 맞추기. 안 그래도 많은 보도들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소위 회유하려 했다. 예를 들어 천화동인 1호의 상당수 지분 이거 네 거 해. 네 거 하자. 라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막음하려는 정황, 회유하려는 정황이 속속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 후 검찰 수사. 남욱 변호사 귀국 직전 수사 대응 방안 논의 전화. 그거 천화동인 1호 실소 유지 얘기하면 형 죽는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인 걸로 해달라. 700억 약속 밝혀지면 형 죽는다.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타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해당 통화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내 걸로 해달라. 다 죽는다. 뭔가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4손가락. 이거 무슨 사인이었을까요? 자, CCTV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저 장면이에요. 검찰 대질 조사 후 승강기를 타려 하고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쫓아가서 무언가 손짓하는 장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게 단순 인사라면 인사로 볼 수 있겠으나 남욱 변호사는 달리 받아들였어요. 김 씨가 손가락을 4개 펼치며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김만배가 유동규 씨에게 수표 4억과 현금 1억 준 정황을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CCTV 보시죠. 자세히 보시죠. 자, 남욱 변호사가 승강기 앞에 서 있어요. 자, 서 있죠. 승강기를 타려는데 자, 뒤에서 김만배 씨가 다가옵니다. 남욱 변호사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CCTV에 담겨 있는 모습 이렇게. 자, 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남욱 변호사가 승강기 앞에 서 있고 김만배 씨가 따라오죠. 자, 이 장소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CCTV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마주친 김만배 씨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보면은 굳이 따라와서 하이. 근데 서로 하이 정겹게 인사 나눌 상황은 아니고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뇌물이 아니야. 그런 회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판독 한번 들어가 보죠. 천하람 변호사님.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앞서 우리가 봤던 게 천화동인 1호는 내 걸로 해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는 네 거 하자. 네. 뭐 이런 회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있었다. 또 네가 가라 미국 뭐 이것도 네가 가라 있었고. 미국. 예. 이거 뭘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 그냥 뭐 인사처럼 보일 수도 근데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높이 인사를 할까? 그렇죠. 이건 이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남욱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제 남욱에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도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처음 만나서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원래 CCTV는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단 사진 형태로 아마 그렇죠.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나왔는데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4개라는 거를 딱 명확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4억 원, 유동규한테 갔던 4억 원이 뇌물이냐 이게 수사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한번 본물이 터져버리게 된다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남욱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예. 네 4억 뇌물 아니라고 하자라는 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받아들였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김영주 의원님, 우리 지금 비디오 판독 중인데 무언가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검찰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 수사를 하는 거고 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하게, 말을 맞추지 못하게. 그런데 지난해잖아요. 지난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주치고 뭐 그게 CCTV에 담겼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 네. 이게 이제 뭐 4억은 말해 유동규나 혹은 뭐 이재명 측의 관계 아닌 걸로 하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입장이 김만배 입장과 그 남욱의 입장이 작년에는 확 다릅니다. 그렇죠. 저 때만 하더라도 예. 남욱 변호사가 뭔가 태도를 바꿔서 진술하기 시작하기 전이었고 네, 뭔가 네. 김만배 씨와 어떤 회유가 가능할 거로 생각했고 눈빛으로만 네. 해도 아는 사이 뭐. 김만배는 여전히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보면서 네. 그걸 아직은 이재명 측근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가 바뀌고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것은 예. 완전히 그 김만배 입장과 남욱 입장도 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그렇죠. 봅니다. 수사팀도 바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남욱으로부터 이렇게 쪽지가 건너지고 회계 책임자가 실질적인 예. 기록들이 나오면서 김만배도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김만배가 남욱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김만배가 더 이상 남욱에게 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계속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리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서 실제로 그 가처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김남배 입장에서 이거 자체를 내가 보호하면 내게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예.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예.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뭔가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님, 지금 우리가 비디오 판독 해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비디오 판독상으로는 뭐 입모양이 안 보기 때문에 4억은 뇌물이 아닌 걸로 해 라고 했는지 아니면 안녕?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사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고생했다. 그 지점이 가장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4를 들었는지 5를 들었는지 이게 영상으로 좀 확인되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것은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영상만으로는 애매해요. 그렇죠. 해당 뭐 사진으로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사인을 보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단순 인사할 상황인 수도 거죠.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저 때는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죄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뭐 뇌물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의혹들 속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하면 회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뭐 4억을 뭐 뇌물이 아닌 것으로 뭐 증언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기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저는 참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검찰청 청사에는 엄청난 CCTV가 당연히 있고 그렇죠. 심지어 저 사진으로만 확인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4억은 아닌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김만배라면 그 엄중한 상황 속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회유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능했을까 하는 굉장히 그런, 사실은 네. 주저하게 되거든요. 검찰청사에서 무언가를 그렇죠. 회유하고 입을 맞춘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김만배 씨가
크게 큰 배포를 가지고 검찰청 청사에서 회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뭐 고민도 있습니다. 의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병민 대변인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씨 배포 큰 사람이죠. 법조 출입기자 오래 했고 권순일 대법관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때도 이재명 대표 과거에 이제 정치적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에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긴 이 법조라 검찰청사랑 네. 법원이 편한 분이에요. 검찰청에 들어가서 검찰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 그 전에 뭔가 남욱 변호사 회유하려고 했던 예. 상황들 지금 저렇게 CCTV 장면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대장동의 진실을 규명하려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정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고 저는 이 사를 남욱 변호사가 4억 얘기를 안 했으면 4달만 참자. 아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꾸로 생각해서 3월 9일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면 이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을까는 의구심 가진 국민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 연기 발언했는데요. 검찰이 연기 지도한 거 아니냐. 연기 못한다, 엉성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욱 변호사한테 연기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게 김만배 씨 아닙니까? 김만배 씨다. 김만배 씨가 야 이거 4억은 이거 뇌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연기 지도를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럼 김만배 씨의 창작으로 연기 지도가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모종의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예. 전략들이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던 것 아니냐 많은 의구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핵심 키는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측과 비슷한 방식으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야, 이거 흥미롭네요. 지금 여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전해드리고 있고 가능성들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진술이고 의혹이기 때문에 뭐 하나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아니 얼마나 아무리 배포가 크다 하더라도 검찰청사 앞에서 사람들 많은데 4억은 뇌물이 아닌 걸로 해 라고 수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겠냐. 상식적인 지적? 그런가 하면 김병민 비대위원의 이야기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어떤 수사팀이냐. 그리고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검찰청사 저거 편했을 거다. 대선 전이라 아마 4달만 참자라는 심정으로 충분히 말 맞출 수 있다라는 양쪽의 개연성, 가능성,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네가 가라 미국. 네가 가라 미국.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지난해 9월 미국 출국 직전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진술입니다.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라고 했다. 정모 씨가 도피 자금으로 20억 마련해줬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가 가라 미국. 영화 친구에서는 네가 가라 하와이였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미국 가라라고 김만배 씨가 뭔가 종용을 했다, 회유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뭐 하와이 가라 그러면 너무 또 영화 친구 따라하는 느낌 날까봐 예. 좀 폭넓게 미국으로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간 과정이나 돌아오는 과정 모두 다 좀 사실은 뭐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았죠. 뭔가 좀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은 생각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큰 스케일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핵심 인물이 해외 나가는 게 수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렇죠. 그 사람은 심지어 거기서 뭐 유흥을 즐기면서도 한국 안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워낙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퍼즐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남욱이라는 퍼즐이 안 끼워진다라고 하면 예. 수사팀에서도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김만배 씨는 뭐 오랜 세월 법조를 겪기도 했고 꼭 법조인이 아니라도 그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고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던 이재명 당시 후보까지도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 내지는 어떤 정말 위기의 순간까지는 좀 나가 있어라 예. 라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이제 뭔가 남욱의 얘기들이 조금씩 더 맞아 떨어지고 남욱과 유동규가 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실을 털어놓고 있는지가 국민들 앞에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영화 친구에서는 장동건 씨가 하와이를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았죠, 사실. 안 좋았죠. 네. 저는 사실 반대 의견이 반대, 예, 좋아요. 미국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단을 이재명과 김만배가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만 해도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한테 공산주의자라고 재판에서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1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5천억을 환수시켰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다라고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예단으로 이재명과 김만배가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만 드리면 미국으로 가라. 사실 저는 이 부분 이해 안 갑니다. 왜냐면 미국 갔다가 바로 또 돌아오기도 했고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사실 수리남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우리가 도피에 이해는 예.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은 또 아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누구 말이 맞다 이것은 재판으로 예. 가려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일이지 모든 것을 우리가 예단해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과 김만배는 한 배를 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야, 요 대목도 그래요. 듣고 보니까 미국으로 가라 빨리. 어떤 회유 가능성. 천하람 변호사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굳이 그럴 거면 수리남이나 아니면 뭐 김성태 전 회장 도피 중인 그 메콩강 인근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 반론도 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하나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꼬박꼬박 등장한 뭐 휠체어맨, 헬멧맨 이런 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체가 뭘까요? 대장동 재판 꼬박꼬박 휠체어맨. 휠체어 탄 한 남성이 매주 월금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와 김만배 씨의 변론을 방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 중간 법정에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휴정된 김만배 씨와 웃으며 대화도 한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매번 나와서 김만배 씨를 애절하게 쳐다보는 저 맨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전 쌍방울 부회장 최모 씨라고 합니다. 작년 김만배 씨 출소 때 오토바이맨으로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년 지기 사회 후배로 진짜 아끼는 동생 김성태 전 회장도 최 씨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중 일부를 최 씨에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고 만배 씨가 나옵니다. 김만배! 도망갈 수 없어! 이거 보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야, 이 소라이랑 야, 도망가지 마! 이 김만배가 말이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친한 동생이라고 했지만 일단 이 보도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473억 중 일부를 자금을 전달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곤 있어요. 의혹입니다만. 예. 근데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서 호위하고 휠체어 타고 재판마다 나타난다는 건 엄청난 보통 열정은 아닌데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법정 나간다고 해서 제가 매일 이렇게 가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저의 삶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사이일까요? 두 분 의견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김영주 의원님. 글쎄 저는 오토바이맨이 나왔을 때 눈에 띄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김만배 씨가 저 사람 등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예. 그 사람 김만배는 차를 타고 자기는 그 뒤에 자기 혼자 오토바이 타고 에스코트 가더라고요. 해두고 오토바이 타고 예.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또 계속적으로 이제 재판에 나올 정도의 신심을 갖고 있다면 모종의 어떤 뭐 둘만의 비밀이 분명히 있다. 모르긴 모릅니다만.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신뢰를 갖고 동생이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지만 매번 저렇게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뭐 돈과 관련돼서 깊이 있는 뭐 말하자면 동체 그 둘 관계가 일정 정도의 끈끈한 어떤 뭐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저런 그 헬멧을 쓰고 나온 것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좀 큽니다. 그렇죠? 예. 뭔가 하여튼 궁금하긴 하다.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네. 특정 해당 지역의 조폭으로도 활동했다는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김만배 씨를 호위하려고 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돈과 뭔가 모종의 관계로 엮여 있다면 여기 와서 계속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김만배 씨에게 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모종이 듭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명확하게 진실에 대한 입을 잘 열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특수관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연결돼 있고 또 김성태 회장과의 연결고리까지 돼 있는데 김만배 씨가 지금 연결돼서 대장동 일당들과 유착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일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또 쌍방울과 같이 연결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중간 연결고리에 저 두 사람들이 같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재판에도 그리고 저 당시 수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도 저 최 씨가 함께 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고 통상 건달, 조폭 활동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성이 착하다 이렇게 비호하지는 않는데 그런 모습들까지 비춰지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자꾸 영화, 뭐 여기에 대한 연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다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던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 이 출처인데 최 씨는 호남 지역 조폭으로 활동했고 2014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이제 조폭으로 활동했었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검찰이 이르면 정진상 씨를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이제 정진상 실장도 구속 기한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석방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소를 할 거냐, 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지요. 오는 1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만료 전 마지막 평일, 금요일, 주말은 이제 쉬니까 오늘 기소하는 거 아니냐? 기소한다면 이재명 대표 공모 여부가 적시될지가 관심이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공동체 뭐 이런 표현들 앞서 검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에게 1억 4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428억 약정 혐의, 유동규 휴대전화 버려라 지시, 증거인멸 혐의 등등등등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요거는 이제 뭐 범죄의 유무죄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오늘 이제 검찰은 아마 기소를 할 거다라는 거고 시점 관련해서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기소되는 내용 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을 어떻게 적시할지 이게 사실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구속영장 수준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범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자금을 만들었고 공동체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환 조사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도 전에 공범이다라고 미리 공소장에 써놓는다라고 하면은 당장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수많은 분들께서 이거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냐, 이거 야당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범이라고는 안 하되 이재명 대표와 연관관계가 있었다라는 정도 선에서 정리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 정도 되면요 주말 없이 일하거든요. 주말이 없다. 네, 그리고 법원의 그 이제 접수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법원 주말에도 접수 받습니까? 네,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뭐 꼭 오늘 안 하고 주말에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이제 CR 농담,
CR 이재명으로 누가 호를 하라고 한다. 검찰 다 조작이다. 라는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반응을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CR도 안 먹히는 억지 그만 쓰라 라고 되받아쳤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고 말하며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검찰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딸들 뒤에 숨기 바쁘고 철갑의 방어복을 비싸게 입었지만 부정부패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CR도 안 먹히는 억지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공천권을 무기로 당을 사당화하고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당으로 만드는 게 이재명다운 길이라면 그 길에서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셨고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선배 의원이죠. 중진 의원이 공자 같은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해명하라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뭐 공자 말씀 같은 건 뭐 별로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뭐 늘 듣던 공자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은 사실은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무고한 것이고 어떤 점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분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자, 김영주 의원님,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해명은 공자 말씀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자 말씀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침은 모자른 것만 못하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서 가라. 이게 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들인데 네. 어떤 부분이 이 대표의 발언이 공자 말씀 같다고 하신 걸까요? 글쎄 이재명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 본인 뜻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지도자로서 섰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 있게 매진해 왔다. 그리고 실력 있는 지도자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상민 의원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그 측근이 한 그 잘못이라고 했을 때 그 잘못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뭐 100일이 지났는데 어떤 측근들이 믿었던 측근들이 구속돼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네 어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와 무관하고 내 나름대로 원칙 있게 대장동 개발에 임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 얘기는 말 안 하고 괜히 쓸데없이 남욱 같은 사람한테 연기지도 이런 얘기하다 대치기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 연기지도 했는데 뭐 그러면서 뭐 다큐멘터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의 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더 떨어지게 뭐 김어겸, 뭐 장경태 이런 거 하니까 당 지지율이 계속 갑니다.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이 낮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뭐 그야말로 공자 같은 말 하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실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는 그런 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당원들이 정확하게 믿어도 됩니까?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결백을 믿어달라는 근거를 대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대표 취임 100일이 됐는데 앞서 이 관례적으로 민주당 대표들이 해왔던 100일 기자회견이 생략된 부분 적어도 이제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하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당원들과 현역 의원들도 뭔가 감화되고 설득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안 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의원 등이 이렇게 아마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김의겸 의원이 분명히 그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청담동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스탠스를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인정한다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매우 비판합니다. 사령관이다, 계엄령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니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요 말은 그 면책 특권이 있는데 그 행사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수사 받겠다, 법원 가겠다 이런 말입니까, 천하람 변호사님?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언론에선 저렇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작 뭐 부르거나 뭐 법원에 오라 그러면 바로 면책특권 뭐 얘기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저 얘기는 조금 상식선을 제가 봤을 때 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는 방어선이 2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허위일지라도 내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뭐 요거까지는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녹취록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가 그건 믿었다 나로서는. 그래서 믿어서 물어본 거다. 이런 식의 1차 방어선까지는 저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근데 김의겸 의원의 지금 저 얘기는 1차 방어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게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 예. 라는 얘기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라는 것에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좀 상식선을 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첼리스트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언론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이걸 터뜨리기 전에 첼리스트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안 했던 이 사건에서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김의겸 의원 본인에게나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에게나 다시 이 사건으로 진흙탕 한복판으로 굴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러시나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목도 준비되어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그 대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평시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요 대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로 선 긋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첼리스트가 거짓말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너 거짓말 안 했을 거야, 이거 진짜일 수 있어라고 하는 형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길을 뒤쫓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2019년도에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끝끝내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수사를 통해서 본인 아내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했던 길은 여기에 대한 뉘우침과 사과 반성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만들었던 검찰에 대한 거친 공세로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피해자라는 인식들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김의겸 대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새빨간 거짓말이고 팩트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대변인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들의 신뢰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비롯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겨가겠다는 정치적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리더라도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고통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끝낼 수는 없습니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수년이 지났지만 곧 나타나게 되거든요.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행동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진실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에 동의 못한다. 아직 진실일 수 있다라고 김의겸 의원은 믿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전윤기 의원님, 이 당사자가 거짓말이라는데 그 옆에서 사실 확인 안 한 분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해당 법사위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제보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님 혹시 뭐 새벽 3시에 어느 술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사실을 내가 유포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제보에 대한 확인을 당사자한테 직접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김무겸 의원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를 조금만 보면은 지금 첼리스트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게 근거에 신빙성이 높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추측은 가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은 이게 사실관계 사실을 맞춰가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도 나는 충분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다 쳐요. 그때 당시 녹취도 있었고 진술도 있어서 내가 진짜인 줄 알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발언 같은데 근데 당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자기가 믿었던 안 믿었던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짜뉴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제보는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동훈 장관과 김유겸 의원 사이에 이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그냥 확인을 하려고 예.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대강으로 나가는 예.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 보고 매체와 첼리스트 A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날 술자리 있었던 건 맞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지 않았고 본 적 없다. 동백아가씨 윤도현 노래는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연주했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건데 녹음된 줄 몰랐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무겸은 아직도 이러시고 계십니다. 그날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놀다 귀가했다. 변명거리 없으니까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었다 얘기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라고 이렇게 첼리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는 이 김의겸 의원의 어떤 아까 물러서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러면 그건 당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당 지도부가 거짓말로 판단이 됐고 가짜 진술을 근거로 계속해서 공세를 벌여왔고 김의겸 의원의 이 의혹 제기에 최고위원 2분이 올라탔어요. 정책위 의장까지 올라탔어요. 당대표도 거기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당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가 김의겸 의원에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그만하시라 라고 하던가 인정하시라 라고 하던가 한 장관에게 뭐 미안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민사소송 잘 대비하시라 형사소송 하시라 하던가 뭔가 당이 지도부가 입장을 하거나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상 예. 이쯤 되면 그 정진상 실장이 구속돼서 그래요. 당 대표실이 지금 기능이 안 되니까 기능이 안 그걸 된다.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당 대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당 전체가 그걸 다 틀어보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 일이 아니에요. 예. 아무 체크도 안 된 걸 바로 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당 전체가 만약 저게 팩트가 아닌 걸로 들어가면 단순히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당 대표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최고위원 전체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예. 굉장히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걸 그대로 보고 민주당 지도부가 가짜 뉴스에 쏘아나고 있다. 어떻게 그 당에다가 뭔가를 공익 제보를 하고 정책을 맡기겠어요? 사실 이쯤 되면 그 김의겸 의원 편을 들어준 박찬대 최고위원 등등에게 김의겸 의원이 사과해야 돼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 통상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김의겸 의원은 어떤 상황에 왔냐 하면 10억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경 발언을 통해서 아까 김명민 대변인이 조국의 길. 근데 이거는 책 쓰면서 강경 발언을 통해서 10억을 만들어야 된다. 계엄령 이야기를 끄집어 들면서 계엄군과 싸우는 왜냐면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신군부와 싸우는 민주투쟁 예. 투사로서의 모금 활동에 들어가. 혹시 모르니까 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으로 보면 당은 전체로 사과해야 되지만 개인은 이럴 수 여기서 내가 그냥 사과해버리면 나만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재판도 그런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데서 저런 예. 더 강한 계엄 발언이며 이런 네.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입니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또 17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내신 민주당 선배로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첼리스트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아니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당연한 일이죠. 사실인 양 또다시 포장되는 걸 보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바로잡아야겠다. 제 거짓말로 다 피해보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 한 번 안 한 김의겸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요건 이제 본인의 소신이죠. 양심과 소신 발언.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 첼리스트 A 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그냥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뿐인데 물론 그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됐지요. 근데 내 거짓말이 녹음돼서 일파만파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고 민사 10억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저 첼리스트 여성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사적으로 김진 기자랑 대화하고 녹음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툭 던져갖고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제보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제보했던 사람은 전 남자친구 같은데 어떤 감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예. 그 사람은 그냥 제보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했던 건 첼리스트 여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 이거 틀려면 최소한 첼리스트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보를 받았으면 제보받은 남성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 작업을 안 한 거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전체 야당의 지도부 회의에서 그 영상을 틀고 녹취를 트는 과정 속에서 저 첼리스트 여성에게 전화 한번 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은 애당초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저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로 한번 분위기 띄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오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전 첼리스트 여성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데 정말 미안하고 사과해야 될 일은 더불어민주당이랑 김의겸 의원 아닙니까? 저 첼리스트 여성이 뭐 마이크를 잡고 유튜브를 해서 전 국민한테 이런 내용들을 거짓말하고 본인이 막 없던 말을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본인 전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전 국민 앞에 얘기하면서 첼리스트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여성이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떠나서 이 일에 대한 참담한 피해를 입게 됐던 사람들 또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중점에 서 있는 저 여성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의겸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이라면 사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제 한 장관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몸값을 10억씩이나 책정한다라는 비판하는 대목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령관은 한동훈이다라는 얘기도 이해가 되는데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저강도 계엄령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 김의겸 의원이나 핵심적으로 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분들은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군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독재 아니면 폭력적인 국가 억압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억압적인 내용들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문제가 생겨서 A가 잘못됐지라고 얘기하면 아 A는 됐고 B가 문제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시선과 화제를 돌리게 되는 수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의 시점은 본인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토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내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장관 10억 이 민사소송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 번쯤 끊어주지 않게 되면 과거부터 이어왔던 가짜뉴스 음모론이 계속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 그 당시 과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윤지호 씨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나왔던 그 많은 일들 캐나다에서 유유자적 있는 윤지호 씨 대상으로 국민들이 농락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않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 이제 좀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윤규 의원. 네, 저는 그 본인 소송 때문에 저강도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부의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속에서 이런 제보가 있었으니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것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대통령이랑 새벽 3시에 같이 있었느냐라는 이유는 사실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술자리에서
이 사진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실제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그때도 새벽 3시에 술집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정도의 이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강도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령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군부가 이 총칼로 이제 국민들 때려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법무부가 그리고 검찰이 이 법의 칼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고 다양한 이 정치 보복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지 본인의 소송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가짜 사실을 밝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직 내려와야 된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변인직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한 게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입니까? 비판이 아니었잖아요. 페이크 뉴스잖아요.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장관의 주거 침입을 했다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격렬한 저항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압수수색했어요. 해당 매체는 현장을 생중계했어요.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 4시간 대치 끝 소방 인력을 동원해 강제 영장 집행했다.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자택도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법무부 장관 집 앞에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방문해서 저희가 택배를 보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본인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벨 몇 번 누르고 온 게 다예요. 수원장 남용이다. 이렇게 경찰들을 자기 사도비처럼 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이 폭거는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 사건입니다. 처벌에 관한 우리 이론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아야 돼요. 뭐예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천하람 변호사님, 해당 매체 측은 굉장히 격렬히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경찰이 아직 그래도 참 착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았으면 저렇게 몸싸움하고 맞고 하는 분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로 입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저분들의 직무입니다. 저게 저 경찰분들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증거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임의로 내준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럴 만한 일인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압수수색 필요성 자체가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증거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차고 넘친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그 증거가 될 만한 거 주거 침입하는 현장 상황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압수수색하는 거는 뭐냐? 이 사람들이 허위성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으로 방송을 했느냐. 내부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거 압수수색 안 하면 나올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료를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핫쌈 첫 번째는 아태엽 회장. 구속 기소된 아태엽 회장이 이 경기도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주머니 돈, 쌈진 돈 쓰듯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 보도 보시죠. 아태엽 회장,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때
대북 사업비 주머니 돈 쓰듯 했다. 검찰은 2019년 경기도가 아태협에게 밀가루, 묘목 등 대북 지원 사업 보조금 15억을 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 굶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 좀 지원해줘라. 그리고 북한의 산이 다 민둥산이 되기 때문에 나무 좀 심어줘라. 선의로 경기도민들의 혈세 일부가 거액이 아태협에게 제공됐는데 안부수 회장은 해당 돈에서 7억 6,200여만 원을 주식, 유흥비, 개인 빚 갚기 등등에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계좌이체, 신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어기고 현금으로 인출했다. 검찰은 해당 돈,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북한에 전달한 건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밀가루가 아니라 돈으로 줬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김영주 의원님, 네.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만 이 만약에 해당 의혹대로라면 아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지금 몰랐겠죠. 모르니까 저걸 그냥 뒀을 텐데 경기도 주민들의 이 혈세인데 더군다나 이 굶고 있는 북한 동포들 도와주라는 선의의 의미로 이제 경기도민들이 다 혈세를 낸 건데 그거를 자기 주식, 유흥비, 개인 빚 갚기? 그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걸 또 북한에 준 거 아니냐 의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도 됩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보조금 관리 부실이죠.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국 같은 나라들은 뭐 이것은 북한이라서 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암호화폐나 카드로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도 돈을 줄 수도 있는데 뭐 10억이든 줄 때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주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딴 거 못 쓰게. 네. 카드는 내역이 남으니까. 현금 일주는 불가한 그런 돈으로 지불하면 되거든요. 원래 다른 지자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아태협에다가 많은 업무를 위임한 돈 관리까지 위임한 것은 야, 근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분들은 네. 저거 현금 인출해서 막 쓰는데 저걸 그냥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만약 일반 다른 사안 같으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의혹이 하나 있어요. 왜 아태협에 그만큼의 큰 권한을 줬느냐. 물론 그 속에는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 속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무원들의 인식도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리가 예컨대 이럴 수는 있잖아요. 카드를 말하면 돈이 인출되면 경기도에다가 띵동 소리 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방치를 할 수, 돈이 어디서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나 지출 알림이 서비스. 예. 아니면 실제로 저 돈은 에스크로를 걸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돈을 쓰려면 경기도에 사인을 받아야만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태만했다. 그렇게 혹시 서울시에 또 특별시에 부시장을 하셨잖아요. 부시장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인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뭐 그냥 현금으로 인출해도 된다. 주식 써도 된다. 그것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시장 권한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기분 좋았던 것은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총무과장이 들어와서 부시장님 50억입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예. 얘기해요. 이제 그 돈이 각 지자체별로 제가 제 권한으로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준 거죠. 좋은 그런 일에. 정도지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 현금 인출하고 안 하고는 절대 안 된다. 총무과의 권한이죠. 절대 제가 안 된다.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 현금 인출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갖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그 혐의들의 공통점은 북한과 연계돼 있다라는 것. 그게 2019년도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2019년도 초반에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로 귀결되고 나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는데 무튼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축은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낸다는 거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제일 안 좋았던 약점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와 관련돼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같이 영입되기 시작하고 이화영 부지사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런 인연들에 맞물려서 결국 북한으로 돈을 보내기 위한 보조금 관리를 유용하거나 제대로 방만하게 이 관리를 했다면 혹은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분명한 조사 수사가 필요하고요. 보조금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에서는 초밥 사법는데 법카 쓰고 여기저기에 법인카드를 비롯했던 이 잘못된 돈들 쓰던 일들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 혹은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어 있는 일에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억을 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약 전국의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경악하고 기겁할 노릇일 겁니다. 이건 현금으로 빼면 안 되는 거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을 어떻게 뺍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 아마 입을 모아서 얘기할 거라 확신하고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가 제일 궁금한 건데 또 설마 북한? 아주 만약 북으로 건너갔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로 끝나고 난 다음 북한의 김여정을 비롯해서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 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뭔가 보냈던 혐의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헌법으로 이유할 수 있는 문제의 정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김영주 의원님. 네. 쌍방울은 그렇다 쳐요. 뭔가 대북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알지만 현금 주자. 이해는 되는데 아태엽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경기도 보조금인데 세금인데 뭐 이렇게 북한에 퍼줍니까 이분? 아태엽 회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들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건 누가 벌어갑니까? 의약품이라든지 묘목 지금 방금 현수막 나왔듯이 밀가루?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정빙을 해야 되죠. 묘목을 몇 그루 사서 돈이 얼마 썼는지 밀가루 몇 톤 줬다. 어린이 밀가루 어느 뭐 대한제분이나 어쨌든 밀가루로부터 몇 포를 샀는지 그다음에 어떤 배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준 돈하고 맞아 떨어가야죠. 뭐 한 10% 정도는 인건비라든지 뭐 부수 비용이 있다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돈을 빼게 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시점상으로도 아마 실질적으로 뭐 평화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걸 일시적 말하면 도의회에서라도 중단을 시키고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태엽이 북한의 현금 인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ATM 머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좀 대목이 있습니다. 의혹들과 기소된 혐의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 사시만 받지 정치 공부 안 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사법 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비중이. 법으로 안 가고 자 경찰서 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대로 하자. 이게 맞는 그게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입니까? 김종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그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 발언을 듣고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사시만 받지 정치 공부 안 했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자, 이 발언을 듣고 김종민 의원이 아까처럼 비판을 한 건데 전윤규 의원님, 김종민 의원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어느 정도의 의도 섞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김종민 의원께서 발끈을 한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도 비롯해서 민주당 안에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 때까지 끄집어내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정치는 사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정치인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검찰 출신으로서 굉장히 엘리트고 검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 잘못됐으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넌 이것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명확하게 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던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치의 일각에 들어온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검찰에서 있었던 것처럼 너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서해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 그리고 구조 행위를 안 했던 것, 어떤 일종의 북한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인데 한 장관은 이걸 너무 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 그렇죠.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놓고 평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정치의 일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우리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는 이것은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두가 정치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에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아니고 원칙론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혼자 발끈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가야지 왜 전 정권 인사들 수사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김종민 의원 뭐라 그랬어요? 다 경찰서 가자 이런 게 법치고 뭐 하냐 정치가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힘없는 서민들 잡아가두고 족치고 다 경찰서 보내고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현대의 민주주의, 현대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법률을 잘 준수해 가면서 통치행위가 됐든 정치를 했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오히려 권장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한테 그러면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민주국가에서 그냥 봐주는 거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아니 정책적으로 올바른 자료들 다 꺼내놓고 판단을 실수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넘어갈 수 있죠. 철학이 다른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을 위반해가지고 자료 왜곡시키고 뭐 삭제하라 그러고 뭐 유리한 자료는 빼버리고 허위 공문서 만들고 아니 아무리 뜻이 좋고 정치가 좋고 뭐 철학이 좋아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법밖에 모른다. 법이라도 좀 잘 알아야 된다. 저는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천하람 우리 혁신위원께서 얘기한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한동훈 장관 말씀하신 거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본인도 불리한 건 수사 안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불리한 거 수사 안 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그 법 앞에서도 본인과 상대방 입장을 모든 걸 다 보라는 겁니다. 법대로라는 거 다 좋지만 본인들 불리한 거 쏙 빼놓고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짧게만 얘기하면은 제가 변호사하면서 수많은 범죄인들을 보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할 말 없을 때 꺼내는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네, 왜 쟤는 수사 안 해? 나만 억울하게 걸렸어. 근데 쟤는 수사 안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어떤 범죄가 수사 가치가 더 있고 급하고 하는 거는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은 왜 수사 안 하냐 하지만 해요.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류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수사하고 수사가 거기에 더 집중될 뿐이거든요. 뭐 다 저희 곽상도 의원 이런 사람들 다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라고 하는 카드를 쓰는 것도 한두 번이다. 계속 쓸 수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여야 두 분의 팽팽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태는 화나요. 화 많이 난 것 같아요. 막 무례하다, 돈 넘지 마라 하신 거 보면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이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이죠. 윤건영 의원, 문정부 장차관 중 수사받고 있거나 조사받았던 사람 23명, 정치보복 진행, 문재인 대통령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명이나 수사받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화났다라는 거죠. 윤건영 의원은 사실상 수사 지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나무인, 휴대전화 비번부터 풀어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무례하게 문재인 정부 관련자 무려 23명이나 수사를 하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다. 이 도를 넘었다. 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 수사는 몇 명 당하셨습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떠십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난 다음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아마 국정과제 넘버원 1순위 아니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선 또 그럽니다. 아니 탄핵당한 정부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탄핵당한 정부 속에서 있었던 수사에 대한 원칙을 갖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 정부 인사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했으면 문재인 정부선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화가 많이 났다고 얘기하는 수사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 문재인 정부 상황 때 드러났던 일들이고 그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지난날 이제 청와대 이전하고 용산 나오면서 청와대 이삿짐을 털어보니까 이 캐비넷에서 문건들이 많이 나왔다 주장하고 비서실장이 막 문건 흔들고 검찰에 던져 경찰에 던져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서 없던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냈다면 이거 정치보복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일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잃은 일들이고 유족이 원통해하고 있고 하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례하다, 화가 났다, 화를 낼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때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도 문 전 대통령이 늘 좋아했다는 말 역지사지라고 하는 정신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친문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참모들이 이렇게 또 재판받고 구속받는 걸 보면 대통령이 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뭐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깨끗하고 또 나름대로는 어떤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온 민주정부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칼끝을 정조준을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것도 한편으로 문 대통령 탓이에요. 정권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 작은 사건, 그러니까 그게 작은 사건이 아니죠. 서해 공무원 한 사람의 임명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적절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아무리 좋은 종전선언이냐, 뭐 동북아 평화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 사실은 뼈아프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왜 말하자면 탄핵으로 완전히 넘어간 그런 정권을 이어받아서 5년밖에 유지를 못합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건영 의원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북한인데 북한이 우리나라와 이제 브라질의 경기를 편집 없이 중계를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손흥민 선수 언급도 했습니다. 보시죠.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중에서 브라질 팀과 남조선 팀 사이의 16강대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조선 팀을 보면 공격선에 7번 손흥민 선수와 주장 선수입니다. 남조선 팀의 공격수 7번 손흥민 선수의 반칙입니다. 팀의 주장인데 나이는 30살이고 키는 183cm. 남조선 팀에서는 공격수 7번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서의 활약이 좋은데 지금 이 경기에서는 철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자기 경기 율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보통 남조선 경기를 중계하지 않거나 아예
자기들 마음대로 중계하고 말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라는 이름까지 하면서 남주선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비난하거나 덮어놓고 이상하다고 매도하거나 했는데 남주선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 앞선에서. 김영주 의원님 대북 전문가시니까 북한이 또 갑자기 이렇게 우리 팀 경기를 객관적으로 중계를 하니까 왠지 좀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글쎄요, 그전하고 완전 또 판이하죠. 그전에는 우리나라 이름도 안 넣었어요. 이름도 안 넣었어요. 진출했다는 이름도 안 넣고 그 밖에 다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말하자면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내는 것 같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만 해줘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북의 최고 책임자의 승인 안 받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저러한 장면 하나하나가 또 나름대로 계속 연일을 포를 쏘대면서도 일정 정도의 또 하해책들을 숨 쉴 수 있는 공간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북한도 완전히 아무리 닫아도 닫힌 세계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 중국들이. 반동을 통해서 뭐 남조선이 이미 다 엄청나게 일본과 한국이 그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북한도 칭찬한 활약 좋은 손흥민 선수.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이 스포츠 매니아이기 때문에 저 월드컵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응원했어. 김정은이 했어. 밤에 4시에 일어나서 봤어요. 그러니까 가서 손흥민 경기 중계해라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자기들로 보면 우리 민족끼리 하고 우리 민족 전체의 힘이 이만큼 좋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북한 선수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중국은 중국 감독이 훨씬 더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처형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북한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 그러진 않았겠죠. 즐거운 상상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저럴 거면 해결해야지. 그냥 편하게 축구 보시지. 참 안타깝습니다. 더 빛내겠다. 태극전사의 투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표팀 선수와 만찬을 하고 정말 흠뻑 격려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울먹거리셨던 그런 기억으로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할 거고, 우리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항상 이 기억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단과 벤투 감독님의 관심을 위하여 대한민국 화이팅! 조규성 선수가 이제 익살 맞은 셀카까지 찍었는데 보기 좋아요. 이게 그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을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또 울컥하고 좋아.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여러분이 우승팀입니다. 이러는 게 사실 고생한 선수들에게도 얼마나 자부심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 선거 내내 딱 붙어 있잖아요, 둘이. 축구 스포츠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축구 경기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건 지난번 우루과이전 끝나고 그 다음날 만찬에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찬 3시간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정치 얘기했냐가 핵심 관심사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관심은 축구에 가 있었습니다. 네. 축구 얘기들 많이 했고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때 직접 경기장에 가서 직관했던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의 우리 대한민국의 벤투 감독이 그때 포르투갈의 선수로서 뛰고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들도 아마 꺼내면서 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소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위선양을 하고 정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린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응원하고 저기에 대한 본인의 진심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갖고 있는 진심으로 우리 축구 선수들이 보여줬던 국민들에게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여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고 표정, 말투, 약간의 울먹임 이런 거 보면 대통령이 그냥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진짜 진심을 담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있었던 저 모습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들을 다 표현했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긍정평가가 41.5%, 이 여론조사, 데일리한 여론조사에는 40%의 지지율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많이 올랐습니다. 38.9%, 40%에 육박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는 관심사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오르면서 윤심을 반영한 당대표 후보는 누굴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층과 2030, MZ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수시로 뭐 전화드리면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주호영 대표 그런 이야기 했던데 MZ 세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웬일로 주호영 대표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제 밖에 더 있습니까?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매도하는 것 우리 당의 정말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어쩔 때 보면 공천 줄 사람 없어서 도로 주면서 이미 디스 한참 하고 주고 나면 경쟁력 없어지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님 좀 뭐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내부 디스는 전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쁘다. 자, 이거 누가 당내에서 될까? 이거는 사실 남의 당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윤심을 받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보이는 건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제일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새로 뭐 국민 공감입니까? 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모여했고 아마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유력해 보이는데도 그것을 다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딜레마군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느냐, 예.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딱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 예. 유력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유력하게 될 사람에 대한 것은 뜨뜨미지근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안철수가 되면 어떠냐면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예를 들면 누가 되면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뭐 나는 김기현 대표도 잘못 얘기한다는 게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나를 뽑아달라 이건 아니고 이 국정 철학을 정확하게 당이 받들어야 되고 어차피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야당과 협치하면서 나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